이게 무슨 짓이야? 놀라지 말아요. 사실은 당신도 이 순간을 기다리지 않았나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나를 사랑해도 된다고요. 미쳤군. 완전히 미친 여자야. 언니가 돌아왔어요. 지금 이리로 오고 있대요. 1시간이면 도착한다던 사람이 왜 여태 안 오지? 어쩌면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르죠. 여기 당신 속에. 이제 당신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오래된 3층 집. 오영희. 커다란 스튜 냄비 속에서 굼국이 끓고 있다. 보글보글 소리를 내면서 가늘게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비리고도 고소한 냄새가 난다. 빈손을 내저으며 깨어난 한밤이면 나는 곧잘 뭔가를 끓이고 난다.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악몽에 시달리다가도 일어나 불을 켜고 주전자에 물을 끓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물 끓는 소리가 내 속으로 파고들면서 괜찮아, 괜찮아 나를 다독이는 것 같다. 내가 이 오래된 3층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을 때도 밤마다 가스레인지 위에다 뭔가를 올려놓고 하염없이 끓이고 있었다. 구기자차, 생강차, 감잎차, 국화차. 어떨 땐 물이 졸아 주전자 바닥이 탈 때까지 맹물을 끓이고 또 끓이기도 했다.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언니에게서는 아직 연락이 없다.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가 있거나 데이트가 있는 날은 늦기도 하고 아예 외박을 하는 날도 잦은 편이지만 오늘처럼 아무 연락도 없이 나를 기다리게 하기는 한 집에 산 2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오늘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언니에게 금방 간 토마토즙을 내밀었을 때만 해도 언니는 늦을 거라거나 약속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약속이란 게 갑자기 생길 수도 있기는 하지만 드라이어로 뒷머리를 말려주면서 오늘 참 예쁘다, 약속 있어? 했을 때도 언니는 눈가에 꼼꼼히 파우더만 찍어 누르고 있었다. 언니는 언제 보아도 예뻤다. 물일을 해보지 않은 가늘고 긴 손톱에는 늘 새로 바른 에나멜이 반짝이고 있었고 뷰티샵에서 꾸준히 관리받는 피부는 언제나 윤이 났다. 집 앞에 있는 슈퍼만 가도 입술에 엷게 루즈를 바르고 나가고 수시로 바꾸는 머리 모양도 어느 것이나 어울렸다. 이제 막 눈가에 자리를 잡아가는 주름까지도 30이라는 나이에 맞는 분위기를 더해주는 것 같아 오히려 보기 좋았다. 언니와 내가 같이 살기 시작한 건 집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2년 전 초봄 도축장 옆에 있는 축산센터에서 새벽같이 고기를 떼어와 아침나절 내내 갈비며 사태며 등심 따위를 분류해 냉장고에 넣고 있을 때였다. 웬 여자가 가게 안을 기웃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한눈에 고기를 사러 온 손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고기를 사러 오기에는 좀 이르다 싶은 시각이기도 했지만 굵게 웨이브진 머리를 허리까지 늘어뜨리고 쉬폰 스커트에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 까만 비닐봉지에 담아가는 일은 잘 없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세요? 나는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여자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곤란한 일이라도 있는 듯 작은 소리로 말했다. 월세방을 내놓은 집이 여기인가 해서. 여자는 말끝을 흐렸다. 그제서야 나는 겨울이 시작될 무렵 길 건너 주택가를 끼고 있는 부동산에
월세로 방 하나를 내놓았던 사실을 기억해냈다. 꼭 그래야겠다는 생각으로 방을 놓았다기보다는 1층에 정육점이 있는 이 낡은 3층 집에서 혼자 겨울을 나기가 싫어 길 건너로 보이는 간판에 전화번호를 눌러 말이나 해놓았을 뿐인데 겨울이 다 지나고 나서야 무릎 위로 껑충 올라간 치마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 월세방을 찾고 있었다. 나는 첫눈에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 미인이기도 했지만 화사한 차림새가 보는 사람 마음까지 환하게 물들였다. 여자가 들어서는 순간 사비연필로 스케치만 해놓은 것 같던 주위 풍경이 유채 물감을 입힌 듯 살아났다. 남자든 여자든 아름다운 사람을 본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었다. 여자가 정육점 위층의 내 옆방에 침대와 화장대를 사서 이사를 든 날부터 나는 언니라고 불렀다. 나이를 따지자면 나보다 2살이 많으니 분명 언니였지만 나는 언니라 부르면서도 내심 막내 동생 대하듯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언니는 나이만큼 철이 들지를 못했다. 노후를 전원 생활로 보내기 위해 시골로 이사를 간 부모로부터 이제 막 독립을 하기 위해 방이 필요했던 언니는 나이를 30이나 먹고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다. 내 방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언니의 방에는 툭 하면 할부로 카드를 그어 산 옷들이 빼곡이 들어차 있었다. 그리고 취사도구라고는 커피 메이커 하나가 전부이면서도 인터넷 요리 사이트를 돌며 조리법들을 익히곤 했지만 막상 만들 줄 아는 음식은 아무것도 없었다. 언니에게 월세로 방 한 칸을 내준 뒤 얼마 동안은 가까운 공간에서 누군가 같이 지낸다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공중 목욕탕에서 등을 밀어주거나 서로 얼굴에 오일을 붙여줘가며 드라마를 보다가 나란히 잠든 다음 날이면 왠지 모르게 속이 가득 찬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건 그런 거였다. 빈속으로 출근하는 사람을 기어이 불러세워 과일을 갈아먹이고 돌아올 시각에 맞춰 온 집에 불을 켜두는 것. 그리고 불을 켜는 마음 안에서도 덩달아 촛불이 하나 둘 켜지며 무엇을 했는지,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가 궁금해지는 그런 것. 태어나자마자 성당 앞에 버려진 후로 영아원을 거쳐 보육원, 잠시 입양되었다가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 19이 될 때까지. 그 후로도 오래도록 나는 옆에 누군가 있어 속이 가득 찬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누군가 나를 향해 돌아올 때가 되면 괜히 부산해질 수 있다는 것도 언니와 한 집에 살게 되면서 알았다. 그런데 오늘 모처럼 사고를 우려 곰국을 끓였는데 언니는 여태 들어오지 않고 있다. 휴대폰마저 꺼져 있으니 도무지 연락이 될 방법이 없다. 옆에 누군가 있어 속이 가득했던 만큼 언니가 오지 않자 속을 조금씩 파내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부터 사람으로 속을 채우는 게 아니었다. 작살처럼 내리꽂히는 장대비 속에 내가 서 있다. 내 몸을 가려줄 것이라곤 지푸라기 하나 없는 빈 거리. 상점들은 닫혀있고 그 현란하던 네온빛 하나 흘러나오지 않는 곳에서 나는 길을 잃었다. 어쩌면 버려진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필사적으로 길을 찾으려 애를 쓴다. 낯이 있기도 하고 전혀 와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한 거리를 헤매다 보니 어느새 눈앞에 우뚝 3층 집이 나타났다. 비탈에 세워진 탓에 앞쪽에서 보자면 분명 2층 집이지만 뒤로 돌아가면 반쯤 묻힌 지하가 확연히 보이는 오래된 3층 집.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자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불쑥 튀어나온다.
그림자는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더니 한순간 내 뒷덜미에 달라붙어 버린다. 나는 너무 놀라 버둥대며 나와 한몸이 되어버린 그림자를 떼어내려는데 먼 곳에서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울리고 있는 전화벨이라는 걸 알아채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 온 집에 불을 켜둔 채로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전화기를 들자마자 낯익은 그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자는데 깨웠지? 처제 미안해. 나는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못한 채 전화기만 만지작거렸다. 언니는 아직 연락 없어? 나는 조그맣게 네라고 대답했다. 출근도 안 하고 약속 장소에도 안 나타나고 언니랑 사귀는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야. 늦은 시간에 자꾸 전화해서 정말 미안해. 이런 상황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다정하고 궁손하다. 언니가 남자친구라며 그를 소개해준 후 볼 때마다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내가 머리를 퍼모하고 온 날 언니보다 먼저 알아봐준 사람도 그였고 TV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양로원이나 고아원이 나오면 얼른 고개를 돌린다는 걸 눈치챈 사람도 그였다. 작년 연말 그 무렵이면 의례적으로 방영되는 이웃돕기 프로에서 고의로 유기된 영아들이 수용된 시설의 내부가 계속 화면에 비춰지자 언니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있던 나는 나도 모르게 무릎을 모아주며 고개를 파묻어 버렸다. 그때 그가 말했다. 처제는 정말 마음이 약한가 봐. 마음 약한 사람이 정도 많은 법이지. 그러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언니에게도 늘 천사처럼 대하지.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 어떻게 정육점을 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오래도록 나를 바라보았다. 옆에 앉은 언니가 그럼 딴 거 보지 뭐 하면서 리모컨을 꾹꾹 눌러대는 사이에도 지그시 나를 보는 눈빛이 무척 할 말이 많아 보였다. 그동안 외로웠지. 이제 괜찮아. 이제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의 시선을 받으면서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한밤에 일어나 물을 끓이는 일은 없겠구나. 그는 가끔 내 방 바로 옆에 언니 방에서 자곤 했다. 축산센터에서 특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를 골라오거나 언니가 프린트해놓은 레시피대로 파스타를 만든 날이면 그를 초대했다. 셋이서 맥주나 와인을 마시다가 밤이 늦어지면 그는 슬그머니 언니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언니와 그가 잠든 방에 벽을 등진 채로 몸을 뒤채다가 기어이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였다. 그런 밤엔 유난히 물 끓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벌써 새벽 5시가 다 됐다. 언니는 여전히 연락이 없고 아무래도 이대로 날밤을 새게 될 모양이다. 언젠가 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돌아오지 않던 날도 이렇게 날밤을 새며 기다린 적이 있다. 변두리에 있는 여상을 졸업하기 전 겨울방학부터 보육원과 같은 재단의 성당 신자가 하고 있는 해장국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다. 그때 사골과 고기를 대주던 노총각이 있었다. 이른 새벽 도축장 경매가 끝나자마자 받아온 고기를 부위별로 손질해서 식당이나 시내 정육점을 돌면서 고기를 대주는 축산업자였다. 내가 일하는 해장국집에는 대체로 이른 시각에 와서 재빠른 솜씨로 사골과 고기를 냉장고에 넣어주고는 해장국에 밥을 말아 소주 한 병과 함께 먹던 사람이었다. 주인은 언제 봐도 부지런하다며 내가 그곳에서 일하는 3년 동안 틈만 나면 우리를 엿끓여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에만 오던 사람이 늦은 밤 가게 문을 두드렸다. 늘 보아오던 사람이라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어주었을 뿐인데 제법 술이 올라 있었던 노총각은 다짜고짜 나를 덮쳤고 저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 채 그날 내 처녀를 내주고 말았다. 그때 나는 23이었고 노총각은 곧 40이었다. 어린 내가 가진 거라곤 내 몸 하나가 전부였지만 나이든 노총각은 주택가에서 좀 떨어졌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는 정육점과 그 정육점이 들어있는 낡고 오래된 3층 집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둘 다 가족이 없고 자주 왕래하는 친척이나 친구도 없었다. 딱히 결혼을 안 할 이유도 굳이 할 이유도 없었지만 늦은 밤 그가 찾아오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결혼을 했다. 보육원 원장 수녀님은 그만하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한 지 5년 만에 거짓말처럼 증발해버렸다. 아침에 해장국과 함께 마신 술이 저녁에 돌아올 때쯤이면 꼭지가 돌고 그런 밤이면 벨트를 풀어 휘두르는 버릇만 아니라면 그다지 나쁘지 않은 남편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는 날보다 마시는 날이 많았고 겨우 멍이 삭은 자리에 또 파스나 반창고를 붙여가며 살아내기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유난히도 폭우가 잦던 그해 여름. 저녁부터 내리던 비가 기어이 천둥과 번개를 불러왔을 때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시고 온 남편은 정해진 수순처럼 벨트를 휘둘렀다. 사람이라곤 남편과 나뿐인 집안에서 피하거나 피하지 않거나 결과는 늘 마찬가지였기에 나는 저항 없이 남편을 견디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벨트에 달려있던 버클이 떨어져 나와 내 머리를 치는가 싶더니 눈앞으로 시커먼 어둠이 치솟았다. 예고 없이 정전이 됐을 때처럼 좀 느닷없단 생각이 들었을 뿐 딱히 아픈 느낌은 없었다. 오히려 어둠 속에 들어앉아 가만히 있는 것도 꽤 편안하구나 싶었다. 시간이 좀 지나 정신을 차렸을 땐 정수리 쪽에 피가 엉겨 머리카락이 달라붙어 있었다. 대충 손으로 더듬어가며 피범벅으로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내고 며칠 소독약과 연고를 바르는 것으로 탈이 없는 걸로 보아서 큰 상처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엔 늘 그렇듯이 집안 어딘가에서 골아떨어져 있다가 새벽바람을 가르며 도축장으로 가겠거니 했다. 남편이 사라진 지 일주일쯤 되는 날 가출 신고를 하고 나서야 안 일이지만 그날 아침 남편은 도축장에도 가지 않았고 트럭에 사골과 선지, 부위별로 발라낸 고기들을 싣고 거래하는 식당을 돌지도 않았다. 남편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남편이 그렇게 떠난 뒤 나는 1층에 정육점이 있는 이 오래된 3층 집의 주인이 되었다. 앞에서 보기에는 2층이지만 뒤편으로 드러난 반지하까지 포함해 이 집은 분명 3층 집이다. 남편이 사라지자 혼자 정육점을 꾸려나가야 했다. 처음엔 좀 막막하다 싶기도 했지만 이내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었다. 남편처럼 도축장에서 경매에 참여해 고기를 사는 대신 도축장 옆에 있는 축산센터에서 좋은 고기를 떼어오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었다. 고기를 통짝으로 들여올 때면 숫돌에 칼을 갈아 부위별로 고기를 발라내는 일도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지하에 놓여있는 2대의 냉장고에는 늘 여분의 고기가 비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집을 나가고 두어 번 해가 바뀌면서
밤에 일어나 앉아 물을 끓이는 날이 많아졌다. 조금씩 날이 추워지자 한밤에 혼자 물 끓는 소리를 듣고 있기엔 집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바람이 몹시 불던 겨울의 어느 날 장난처럼 내놓았던 2층의 방 한 칸으로 언니가 이사를 온 것이다. 집안 가득 고여있는 정적을 깨고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 그일 것이다. 밤새 언니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달려온 모양이다. 짐짓 자다가 깬 척 문을 열었지만 벌겋게 충혈된 눈은 그나나나 마찬가지였다. 하룻밤 사이에 편하게 헬쑥해져 버린 그의 얼굴을 보자 몹시 마음이 아팠다. 도대체 언니는 어디서 뭘 하느라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이른 시각에 미안하다며 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언니 방에 잠시 있어도 되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성큼 방으로 들어간 그는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웅얼웅얼 혼잣말을 해가며 서랍들을 열어 차례로 살폈다. 화장대 위에 메모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기도 하고 색깔별로 걸려있는 핸드백을 일일이 열어보기도 했다. 아무렇게나 던져둔 영수증 따위를 꼼꼼히 읽는가 하면 휴지통까지 엎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탐정처럼 뭔가를 찾아 한참을 뒤지더니 결국은 손바닥으로 거칠게 얼굴을 문지르며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버렸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가만히 방문을 닫고 나왔다. 저렇게 상심에 찬 그의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이었다. 이제 막 몬동이 터오는 아침. 다들 새로운 하루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각. 나는 도대체 뭘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부엌 한쪽에 주저앉아 좀 전에 그가 하던 것처럼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러 보았다. 잘 자지 못한 피부가 손 안에서 푸석거렸다. 포기김치를 꺼내 썰고 고운 고춧가루를 뿌려 부추를 버무렸다. 냉장고에서 알이 꽉 찬 명란을 꺼내 참기름과 마늘을 듬뿍 넣어 양념을 했다. 밤새 구워둔 곰국은 알맞게 우러나 있었다. 유난히 두껍게 낀 기름막을 걷어내고 다시 한번 데워서 부지런히 상을 차렸다. 그리고 아직도 언니 방에 주저앉아 있는 그를 데려와 억지로 식탁 앞에 앉혔다. 고맙지만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그는 뚝배기 안에서 아직도 끓고 있는 곰국을 앞에 두고 애꿎은 담배만 한 갭이 피워 물더니 기어이 일어나 버린다. 아무래도 실종신고를 하는 게 좋겠지. 길게 한숨을 내쉬며 그렇게 말해놓고 문을 나서는 그를 보고 있자니 현기증이 일었다. 언젠가 천둥이 치던 밤에 남편이 휘두른 허리띠 버클에 머리밑이 찢긴 후부터 가끔 생기는 증상이다. 갑자기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다리가 떨리면서 머릿속이 여러 마리의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 소란스러워진다. 이럴 땐 대체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좀 쉬고 나면 괜찮아지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숨을 고르면서 잠시 누워 있었을 뿐인데 30분 이상 시간이 지나 있을 땐 아주 멍한 느낌이 든다. 나 혼자 공중에 뜬 채로 똑같은 시간 속에 머무는 사이 지구는 몇 번이나 자전을 하고 사람들은 더 바삐 움직인 듯한 나만 빼놓고 다들 모여 음모를 꾸미고는 시치미를 떼며 나를 슬쩍 내려놓는 것만 같다. 내 몸이 나를 버리고 내가 모르는 어딘가를 헤매다 온 것은 아닌가 싶기도 했다. 그가 손도 대지 않은 식탁 앞에 우두커니 앉아 호흡을 가다듬다 보니 머릿속의 벌레들도 조금씩 조용해지면서
현기증이 가셨다. 현기증과 함께 식욕도 달아나 버렸다. 그와 함께 아침을 먹기 위해 만든 반찬들이 마르고 굳은 채로 식어가고 있었다. 이미 온기를 잃고 군데군데 맑은 기름이 떠있는 굼국을 보자 절로 몸이 움츠러든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일은 혼자서 밥 먹는 것일지도 모른다. 30년 가까이 살면서 누군가와 같이 먹기보다는 혼자 먹는 날이 훨씬 많았음에도 새삼 그런 생각이 든다. 아마도 언니와 같이 지낸 2년여의 시간이 나를 그렇게 길들인 모양이다. 언니의 출근 시각에 맞춰 아침마다 과일을 갈아먹던 습관 때문인지 뱃속에서 연신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났다. 언니는 어디서 아침이나 제대로 먹고 있는지. 언니는 버릇처럼 다이어트를 하곤 했다. 상추 이파리 몇 장에 샐러드 드레싱을 끼얹어 놓고는 저녁이랍시고 먹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입가에 기름을 묻혀가며 샐러드 접시에 놓여있던 상추에다 삼겹살을 싸서 먹는 언니. 나는 그런 언니가 좋았다. 갑자기 언니가 그리워 왈칵 눈물이 났다. 식탁을 치우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무도 먹지 않은 아침을 차리고 또 치우는 사이 가게를 열어야 할 시각이 되어버린 것이다. 아래층으로 연결된 오래된 나무 계단을 밟자 삐걱 소리가 났다. 주파수가 맞지 않은 라디오 소음 같기도 하고 새도에게 질러대는 비명 같기도 했다. 언제 들어도 기분 나쁜 소리였다. 벽면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는 냉장고를 정리하고 자투리 고기들을 모아 분쇄기에 밀어넣었다. 명절을 앞둔 것도 아닌데 웬일인지 냉장고가 가득하다. 닷새에 한 번 정도 새벽바람을 가르며 남편이 타던 1톤짜리 트럭을 타고 축산센터에 가면 좋은 등급을 받은 고기가 유난히 많은 날이 있다. 그럴 때 욕심을 부려 권하는 대로 고기를 받아오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이번에도 쓸데없이 고기를 너무 많이 떼어왔나 보다. 생고기로 팔 것들만 남기고 아깝지만 나머지는 지하 냉동고에 넣어두어야겠다. 냉장고에서 만 하루를 숙성시킨 갈비덩어리를 꺼내 살을 발라낸다. 발가스름하게 점여지는 것이 썩 질이 좋아 보인다. 양념에 재워두었다가 저녁에라도 언니가 오면 그를 불러 구워 먹어야겠다. 그를 초대해 저녁을 먹는 날 나는 행복했다. 내게 있어 행복이란 춥거나 배고프지 않은 것, 그리고 오래 목욕을 하고 냉장고에서 금방 꺼낸 오렌지 주스를 마실 때의 청량함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고아원 시절처럼 원장 수녀님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면 밤새 뒷마당에 앉아 살얼음이 떠있는 물을 퍼가며 커튼을 빨아야 한다거나 쌀벌레가 물컹물컹 씹히는 밥을 먹지만 않으면 그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가 와인을 사온 어느 날 언니와 셋이서 저녁을 먹다가 행복이라는 게 마냥 편하고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때로는 명치를 싸하게 훑어내리는 통증이거나 컥 하고 숨을 멎게 하는 그 무엇이라는 것도. 그날 이후 무생채 한 조각이라도 호들갑스럽게 칭찬을 해가며 수저질을 하는 그를 보고 있으면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발바닥에서부터 잔잔하게 물결이 일면서 몸 전체가 따뜻한 물속에 잠기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반찬 그릇들을 내 앞으로 밀어놓으며 처제 많이 먹어. 그렇게 등이라도 토닥여 줄 때면 발바닥을 타고 올라온 잔물결이 기어이 눈물이 되어 떨어질 때도 있었다. 언니는 모른다. 언니와의 지루한 데이트보다 나와 셋이서 즐기는 시간을 그가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식사를 끝내고 언니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이리저리 눌러대고 있는 동안 나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내가 마른 행주로 그릇을 닦는 동안 옆에서 커피를 타는 일을 그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를. 후루룩 소리를 내가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 언니의 어깨에 재킷을 걸쳐주다가도 그의 눈은 내게로 향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벌써 밤 10시가 다 되어간다. 이른 퇴근을 해온 그는 몇 시간째 언니 방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있다. 아까 커피를 타서 가져갔을 때도 침대에 걸터 앉아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아침에 왔을 때처럼 언니의 흔적을 찾아 방안을 뒤지지도 않고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만 있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도 저런 모습으로 있었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사라질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그가 꺼내 보인 것은 오늘 저녁에 있었던 콘서트 티켓이었다. 자의로 어디를 간 것이라면 공연 티켓 따위를 예매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는 답답해 죽겠다는 듯 가슴을 쾅쾅 쳤다. 정말이지 답답해 죽을 노릇이었다. 콘서트 티켓까지 예매해두고 언니는 어디서 뭘 하는지. 나도 덩달아 가슴을 쾅쾅 치고 싶었지만 아침처럼 조용히 문을 닫아주고 방을 나왔다. 같이 앉아 가슴을 치고 있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 되도록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자 낮에 점여서 양념해둔 고기가 보인다. 지금쯤 알맞게 양념이 배었을 것이다. 이 순간 내게는 단 하나의 생각밖에 없다. 그에게 뭔가를 먹여야 한다는 것. 조금이라도 먹고 기운을 잃지 않아야 그도 나도 언니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것. 가스레인지 위에 팬을 올려놓고 불을 낮춘 후 갈비살을 올렸다. 천천히 고기는 구워질 것이고 나는 정성껏 상을 차려 그에게 고기를 먹일 것이다. 원기를 회복하는 데는 고기만한 것이 없다. 서둘러 김치를 다시 썰고 부추도 새로 버무렸다. 가스레인지 불을 최대한 낮춰놓고 언니 방을 노크했다. 노크를 한다고는 했지만 내 귀에도 안 들릴 만큼 살짝 문을 건드렸을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예민해져 있을 텐데 괜한 노크 소리로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살며시 문을 열자 그는 어느새 언니의 침대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이불도 덮지 않고 태아처럼 동그랗게 몸을 말고 누운 모습이 몹시도 안쓰러웠다. 나는 가만히 다가가 무릎께에서 모아쥐고 있는 그의 손을 잡아보았다. 따뜻했다. 손가락들을 하나씩 굵어내렸다. 남자답지 않게 희고 긴 손가락. 언니와 셋이서 보내는 시간 중에 가끔 언니의 흐트러진 머리를 귀 뒤로 넘겨주거나 언니의 커피잔에 설탕을 넣어주곤 하던 손. 얼마나 이 손을 잡아보고 싶었던가. 아니, 잡아주길 기다려왔던가. 손가락을 타고 올라가 가슴팍을 쓸어본다. 그는 미동도 없이 숨소리만 고르게 내뱉고 있다. 살며시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심장에 귀를 대보았다.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진동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혼자 깨어난 밤에 물을 끓이는 소리처럼 내 속으로 파고든다.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다독거려주는 것 같다. 그가 이렇게 내 가까이에서 잠들어 있는 한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것이다. 천천히 목선을 쓰다듬으며 골이 뚜렷한 그의 인중을 만져본다. 순간 내 온몸의 솜털들이 사르르 일어섰다. 살짝 입술을 대본다.
보일락 말락 벌어진 그의 입술. 촉촉하고도 부드럽다. 그의 날숨이 내 윗입술에 닿자 따뜻하고도 짜릿한 느낌이 온몸으로 퍼진다. 그때 갑자기 그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이게 무슨 짓이야? 놀라지 말아요. 사실은 당신도 이 순간을 기다리지 않았나요? 이제 언니가 없으니 진실을 말해도 괜찮아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나를 사랑해도 된다고요. 그는 한참 동안 뚫어지게 나를 보았다. 언제나처럼 할 말이 많은 듯한 저 눈빛. 역시 그랬다. 그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휙 소리가 나도록 몸을 돌리더니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했다. 미쳤군, 미쳤어. 완전히 미친 여자야. 순간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오면서 뒷목이 뻐근해졌다. 뭐라 말을 하려 해도 목구멍을 커다란 돌멩이로 막고 있는 듯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그러는 사이 등 뒤에서 쾅 하고 문이 닫히더니 거칠게 계단을 밟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내 눈끝이 파르르 떨린다. 그는 곧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언니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것뿐이다. 그러니 저럴 수밖에. 가엾은 사람. 머지않아 곧 자기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겠지. 그때까진 기다려주자. 나는 천천히 부엌으로 가 가스레인지 불을 껐다. 그 사이 고기는 새까맣게 타서 치익 소리를 내며 연기를 피워올리고 있었다. 매운 연기 때문인지 눈가에 눈물이 한 방울 맺혔다. 아까부터 그는 초인종을 누르고 있다. 나는 짐짓 딴청을 부리며 비디오폰 속에 떠있는 그의 얼굴을 보고 있다. 몹시도 초조해 보인다. 마음이 아프다. 자정을 알리는 괴종 소리를 듣고 나서 그에게 전화를 했었다. 언니가 돌아왔어요. 지금 이리로 오고 있대요. 그냥 잠시 머리를 식히려고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갔다가 길을 잃었던가 봐요. 휴대폰은 떨어뜨려서 고장이고 산속이라 궁중전화도 찾기 어려웠다고. 차 안에서 밤을 지내고 겨우 길을 찾아 고속도로 휴게실까지 와서 궁중전화를 한다면서 당신한테 집으로 좀 와 있어달라고 하라더군요. 직접 전화하기엔 동전도 모자라고 시간도 없다면서. 그는 전화기 너머에서 몇 번이고 정말이냐고 물었다. 그때마다 꼬박꼬박 정말이라고 대답해주자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다. 그의 목소리에서 생기가 느껴지자 내 눈끝이 다시 한번 파르르 떨렸다. 물론 나도 모르는 건 아니다. 언니가 무사히 돌아온다는 말에 생기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자기를 불러준 것이 기뻐 자정이 지났지만 한 걸음에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것을. 여느 때와 달리 그는 나를 똑바로 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아마도 부끄러워서일 것이다. 나 역시 민망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럴 때 내가 먼저 분위기를 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언니가 그러더군요. 걱정 끼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당신은 분명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을 테니 밥을 좀 차려주라고 했어요. 도리어 우리 걱정을 해주는 걸로 봐서 언니는 괜찮은가 봐요. 그러니 언니 말대로 제발 뭘 좀 먹자고요. 나는 언니가 오지 않던 날 밤을 꼬박 새며 구워둔 곰국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고 불을 켰다. 국자로 수투 냄비 속을 휘저어 본다. 뽀얀 뼈들이 건져지면서 진하고 담백하게 우러난 곰국 냄새가 났다. 냉장고 속에는 어제 아침에 양념해둔 갈비가 있고
어느 부위에서 찢겨져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는 분쇄육도 꽤 들어있었다. 내일 아침엔 분쇄육에 야채를 많이 넣어 고기죽을 만들어야겠다. 그가 식탁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짐짓 내 눈길을 피하는 사이 나는 또 한 번 김치를 꺼내 썰고 고운 고춧가루를 뿌려 부추를 버무렸다. 아까부터 뚜껑을 달그락거리며 곰국이 끓고 있었지만 불어 시간을 끌어가며 오래 부추 겉절이를 만들었다. 고기든 야채든 신선한 재료일수록 손이 많이 가면 좋지 않은데 힘이 잔뜩 들어간 손으로 부추에 양념을 비벼대다 보니 방금 만든 부추 겉절이가 보기 민망할 만큼 숨이 죽어버렸다. 그래도 벌겋게 양념이 범벅된 부추를 한 움큼 덜어다 식탁에 놓았다. 그리고 펄펄 끓고 있는 곰국을 한 대 접어서 그 앞으로 밀어놓았다. 한번 먹어보세요. 특별한 맛이 날 거예요. 아주 힘들게 만든 곰국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전혀 식욕이 안 생기는 듯 그는 고개를 외로 꼰 채 앉아만 있다. 내가 숟가락을 쥐어주며 다시 한번 재촉을 하자 그는 마지못해 곰국에 밥 몇 숟가락을 말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다. 그렇군. 아주 특별한 맛인데 이런 곰국은 처음이야. 이틀이나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탓인지 그는 제법 후루룩 소리까지 내가며 곰국을 먹고 있다. 흐뭇하다. 누구든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건 기쁜 일이다. 하물며 그가 지금 이 늦은 밤 나를 찾아와 내가 만든 음식을 저렇게 맛나게 먹고 있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 한참을 수저질에 열중해 있던 그가 문득 얼굴을 들더니 주방 벽에 걸린 시계를 본다. 1시간이면 도착한다던 사람이 왜 여태 안 오지? 그가 입속에 든 음식을 씹지도 않고 꿀꺽 삼키더니 나를 쳐다본다. 눈 모서리에 날카롭게 각이 져 있다. 나는 대답 대신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언니는 오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아니, 어쩌면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르죠. 여기 당신 속에. 곰국 그릇에서는 여전히 더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허옇게 서리는 김 사이로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5년 전 비바람이 거세던 그 밤 남편도 저런 얼굴이었다. 남편이 휘두르던 벨트 버클에 맞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남편은 때 묻은 잠바를 입은 채 고꾸라져 자고 있었다. 방 안 가득 밴 술 냄새가 싫어 창문을 열자 기다렸다는 듯이 몰아닥치는 거센 바람에 귀신의 머리카락처럼 커튼이 마구 휘날리고 있었고 내 손에는 문득 식칼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남편의 정수리에 칼을 꽂아 넣는 순간 남편도 지금의 그처럼 소리 없이 얼굴이 일그러졌었다. 남편의 머리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살을 발라내는 건 통짝으로 들여온 돼지를 다루는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그 밤이 지나고 나자 지하의 냉장고에는 분쇄육이 넘쳐났고 나는 고기를 사러 오는 손님들에게 후하게 저울질을 해주었다. 푹 맞은 사람처럼 입술을 달달 떨어대던 그가 일어서며 기어이 의자와 함께 나뒹군다. 나는 다시 한번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웃었다. 남편도 언니도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거라니까요. 이제 당신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그리고는 다정하게 그를 향해 손을 내민다.